오늘은 저희가 위클리 AI 놀리지 익스체인지 세미나 저희가 AI 관련돼서 저희 임상에서 저희가 연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교수님들, 선생님들과 또 기술 부분에서 하시는 부분들을 어, 같이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를 거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공부를 하자. 뭐 그런 일주일에 예, 한 번은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겠구나, 최소한. 뭐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한 세미나입니다. 원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그 AI 교육과제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 있어서 하고요. 저희는 주로 의료진 혹은 사이스트, 그러니까 디지털 헬스학과뿐만 아니라 를 대상으로 해서 AI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 교수님은 두 번째시군요. 지난주에 정면진 교수님에게 오셨었어요. 그래서 정면진 교수님은 주로 이제 AI 연구센터를 만드신 정말 그런 스토리를 들려주셨고, 오늘은 주로 이제 LLM 관련돼서, 이전부터 관심이 있으셨고 연구를 해오셨던 이정현 교수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을까 합니다. 오늘 시간은, 이정현 교수님은, 저희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의 어, 지금 전임대 조교수로 계시고, 또한 영상의학회 임상연구 네트워크의 위원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코리안 저널 오브 라디올로지 KJR이라고 하죠. 예, 그 어시스턴트 에디터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요청해서 듣기 전에 시간은 저희가 보통 40분에서 1시간 정도 강의 요청드리고 Q&A를 한 20분 혹은 강의가 좀 길어진 경우 Q&A를 조금 더 짧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타임라인으로 강의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음, 잠시만요. 공유 권한을 들으시, 네. 네, 제가 설정이 좀 잘못돼 있어가지고요. 잠시만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희는 강의는 보통 저희 삼성서울병원 임직원 그리고 디지털 헬스학과의 이제 학생과 그리고 교수님들 많이 들으세요.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떴네요. 화면이 떴습니다. 보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주제는 대형 언어 모델이 세상과 만나는 법이라는 제목을 지어봤고요. 저는 이제 영상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오늘 하는 내용은 사실 영상과는 그렇게 뭐 크게 관련은 없는 그런 내용이고 그것보다는 좀 더 제너럴하게 그 대형 언어 모델들이 최근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연구 방향들과 그런 최근의 트렌드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부제로 Agents and Tools라고 달았는데 이제 작년 말 하반기 정도부터 AI 에이전트라는 그런 버즈워드처럼 이렇게 많이 통용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게 대체 뭘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조금 되짚어보고 이 에이전트를 돌아가게 하는 그 기저의 툴 유스나 뭐 펑션 콜이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런 컨셉이 있는데 그런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분 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앤드레 카파티라는 분인데 이분이 오픈 AI에도 있었고 전에 스탠포드 뭐 조교하다가 이제 오픈 AI도 있었고 테슬라에도 있었고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큰 빅테크 회사들 왔다 갔다 한 사람이고 되게 아주 그 AI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2023년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LLM이 OS처럼 될 것이다. 그때 당시에 사실 뭐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저는 좀 약간 되게 그럴듯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런 모식도를 이제 그려놓고 이렇게 트위터를 올렸는데 이 중간에 LLM이 모든 그런 그 사람과의 인터랙션하는 모든 그 통로는 LLM이 되고 LLM이 이제 컴퓨터에서 각기 필요한 그런 연산이나 프로그램을 불러와서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미래를 좀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렇게 컨셉은 그럴듯하다고 할 수 있어도 사실은 굉장히 요원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LLM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거 뭐 파이썬 인터프레터나 캘큘레이터 이런 것들은 있긴 했었는데
뭐 단편적으로 이런 그 도구들을 사용하는 그런 능력은 좀 있어도 이렇게 긴 아주 롱 호라이즌에서 봤을 때 아주 긴 타임라인에서 봤을 때 아주 많은 스텝을 거쳐야 하는 태스크에서는 좀 잘 못하고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게 또 증명되지도 않았었고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뭐 이런 컨셉이 있었다는 게 그때부터 있었지만 이제 최근에서야 이런 것들이 조금 가능해 보이는 그런 지금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제 바탕이 되는 게 이제 이런 에이전트라는 그런 컨셉과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게 좀 두리뭉실하게 들릴 수 있어서 제가 예를 한번 그 example 하나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과거에 이제 저희가 LLM이 없었던 시절에 만약에 저희가 파일 작업을 하다가 뭐 확장자가 다 날아가거나 어쨌든 어떤 종류의 파손이 돼서 파일들이 굉장히 여러 개 손상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LLM이 없었을 시절에 그냥 손으로 그때는 그냥 손으로 다 했겠죠. 이렇게 뭐 이름 바꾸기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확장자를 다 바꿔서 이게 원래 다 그 워드 문서였으면 이런 식으로 다 .docx를 붙여가면서 계속 바꿨겠죠. 근데 뭐 10개 정도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뭐 100개, 1000개 이렇게 되면은 사실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던 게 이제 프리 LLM의 그냥 LLM 전 시대의 그런 컴퓨터 사용법, 그 수동으로 많은 걸 하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2024년까지 2022년부터 24년까지 그 챗GPT가 아주 성공을 많이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죠. 또 챗GPT한테 뭐 물어보면 잘 알려준다 이런 거 알게 되니까 만약에 이렇게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뭔가 이거는 너무 내가 할 수 없는데 아니면 이거 너무 힘든데 이런 게 있으면은 챗GPT한테 물어보면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폴더 안에 파일들 확장자가 다 없어졌는데 일괄로 docx를 붙일 수 있을까라고 GPT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뭐 터미널을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열어서 이 명령어를 집어넣으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여기다가 터미널에다가 이거 하라는 대로 그냥 순서대로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전에 수기로 하던 그런 단순 노동을 좀 대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2024년까지의 얘기라면은 지금은 이제 2024년 이후에는 이것도 진짜 귀찮다. 붙여놓고 뭐 실행하고 이런 것도 다 LLM이 하면 안 돼? 이런 컨셉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런 게 사실상 에이전트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 왼쪽에 있는 동영상은 이제 아이템 2라는 그런 터미널 그 커맨드 텍스트로 그 명령어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띄워져 있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LM 스튜디오라는 개인 PC에서 돌아가는 대형 언어 모델을 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깔아서 여기다가 이 두 프로그램을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놓으면은 이런 식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템 2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바로 LM 스튜디오 쪽으로 이런 거 바꿔라. 다 DOHX 붙여 하면은 얘가 명령을 다시 돌려주고 이건 제가 이제 실행을 마지막에 컨펌을 해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클로드 코드나 제미나이, CLI, 뭐 코덱스, 오픈AI 코덱스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냥 뭐 코딩하는 사람들 뭐 코드 좀 빨리 만들어주고 뭐 그런 거 그런 게 주 목적이었지만 사실상 이 커맨드 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 CLI를 돌리는 그걸 예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터미널에서 제미나이를 키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고 채팅하듯이 그냥 뭐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필요한 일. 그러면 얘가 이제 막 생각을 하겠죠. 그다음에 폴더 안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쭉 보고 그러면 이거를 다 바꾸겠습니다. 한 다음에 이거를 다 하나하나 뭐 얘가 지가 알아서 그냥 명령을 치는 거죠. 제가 할 필요 없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저한테 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에이전트가 잘 만들어진 그런 활용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옛날엔 저희가 이제 클릭하고 뭐 열고 치고 뭐 이랬던 것들이 사실상 그냥 자연어로 다 대체가 되는 거고 이게 제가 여기다가 이
이 화면에다가는 타이핑을 했지만 사실 이 그냥 그 트랜스크립션 하는 모델을 붙여서 그냥 언어로 제가 말하는 그런 스피치로 조정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해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셋업해서 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것 자체가 아주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앞으로 모습이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에이전트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네, 그렇게 그런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이게 사실 컴퓨터 전공하거나 이렇게 코딩을 많이 하시던 분들께서는 이런 거를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는데 이제 원래 이제 의학 쪽이시거나 아니면 컴퓨터 관련 배경 지식이 별로 없으시거나 그러시면은 이제 아니 이런 게 명령어로 돼? 이런 그 모습들을 제가 종종 보거든요. 제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뭐 어떤 동영상을 좀 가공하는데 좀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분은 이제 무슨 소프트웨어 뭐 툴을 사용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커맨드 라인에 들어가서 LLM이 하라는 대로 그냥 쳐서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면은 이제 소프트웨어를 쓰시던 분 그냥 GUI 소프트웨어를 쓰시던 분들은 이게 가능해? 이런 반응을 제가 굉장히 많이 겪는데 이게 컴퓨터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한 95% 이상의 모든 작업들 거의 모든 작업들은 언어로 다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어로 다 통제가 가능하죠. 이제 쓰는 사람은 당연히 명령을 잘 모를 수도 있죠.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런데 LLM은 이런 걸 굉장히 잘합니다. LLM은 기본적으로 언어를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영어든 뭐 한국어든 중국어든 아주 잘하는데 어, 이제 소프트웨어 코드도 언어의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잘 다룹니다. 그러므로 LLM은 모든 소프트웨어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데 적어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LLM이 굉장히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뭐 원하는 작업이 있으면은 원하는 컴퓨터 작업이 있을 때 그걸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로 변환하는 작업은 기가 막히게 잘하기 때문에 어 아주 많은 그런 컴퓨터에 붙어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은 웬만하면 LLM을 거쳐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냥 그저 이렇게 활용해 보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GPT한테 피자 좀 시켜달라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좀 재미를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이런 그 동영상을 찍은 사람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 동영상에 관련된 그 트윗을 하나 캡처해 온 건데 이 동영상을 만든 사람이 GPT-4를 이용해서 피자 가게에 실제로 전화를 걸게 했습니다. 뭐 인터넷 주문한 것도 아니고 전화를 걸게 해서 그 텍스트에서 보이스로 바꾸는 모델까지 달아가지고 이제 전화로 피자 주문을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가게 쪽은 전혀 뭐 AI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에이전틱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 거죠. 그 피자 그 음식 주문 에이전트를 이렇게 만든 건데요. 이게 언제 가능했냐? 이게 2023년 4월에 가능했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오래전에 가능했어요. 아까 그 칼파티라는 분이 LLM OS 이런 걸 얘기하기 전에도 그 GPT-4만 하더라도 그 성능이 충분해서 이 제대로 그 프롬프트랑 이 주변의 코드만 잘 짜놓으면 패스웨이만 잘 짜놓으면은 이런 그런 음식 주문 정도의 그런 간단한 태스크 정도는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뒤로 이제 조용히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막 앱으로 포장돼서 나오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를 수는 있어도 이게 그 이런 식의 그런 소프트웨어나 그런 워크플로우가 점점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서 LLM도 같이 이런 것들의 LLM 자체 성능들도 이런 워크플로우에 좀 더 학습이 되면서 점점 잘해지게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뜯어보시면 사실은 별로 그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이제 사용자가 뭐 피자를 주문해달라 얘기하면은 LLM은 그 주문을 이제 이해를 하고 이 LLM이 갖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필요한 순서대로 그 필요한 인풋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런 걸 바로 툴 유스나 펑션 콜이라고 하게 됩니다. LLM이 사실 우리가 챗 인터페이스로 쓰면은 그냥 텍스트만 나오지 않습니까? 텍스트 나오고 뭐 요즘엔 뭐 이미지도 나오고 뭐 렌더링도 해주고 그 HTML도 렌더링 해주고 그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텍스트를 찍어주는 대형 언어 모델이고 이 수준의
에서만 이제 아직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챗봇이라는 그런 인식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건데요. 이제 사실상 이제 챗봇의 기능보다는 이런 것이 툴 유스나 펑션 콜에 의해서 에이전틱한 그런 에이전트스러운 작업들을 하게 되면은 아주 아주 더 많이 유용해지는 거죠. 챗봇보다는.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툴 유스 혹은 펑션 콜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인데요. 이것도 사실 이름을 이렇게 붙여놔서 뭐 되게 엄청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상 뭐 그렇다기보다는 LLM이 이렇게 필요한 그 LLM 뭐 첫 단계는 이제 LLM한테 너한테 이런 툴이 있어라는 게 주어집니다. 처음에 프롬프트 안에서 너의 툴은 뭐뭐뭐가 있어. 그 툴을 사용하려면 뭘 넣어야 돼. 이런 식으로 먼저 알려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뭔가를 요청했을 때 이런 그 처음에 그 프롬프트에서 지시한 방법대로 얘가 이 텍스트를 생성을 하면은 이 LLM은 이 혼자 이렇게 막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혼자 막 워드나 뭐 파워포인트처럼 혼자 켜서 뭐 더블 클릭해서 LLM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고 LLM 자체는 사실 그냥 모델 웨이트고 그냥 세이프 텐서 파일 뭐 몇 기가짜리 파일로 돼 있는 건데 그거를 감싸는 코드들이 있고 보통은 그 감싸는 코드가 파이썬인데요. 그 LLM을 실행하고 있는 그 주변 파이썬 코드가 계속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LLM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러면 얘가 LLM이 쭉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런 걸 치기 시작하면은, 얘 툴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쪽까지 얘가 이 LLM이 쭉 이 순서대로 생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이 마지막 이 제이슨을 완성시키는 이 컬리브레이스를 딱 찍게 되면은 그때 제너레이션을 멈추는 겁니다. 딱 이제 LLM 너 이제 말 그만해. 한 다음에 이거 잡아다가 계산기에 집어넣어주고 계산기에서 나온 값을 대답처럼 사람이 한 대답처럼 이렇게 다시 LLM한테 주는 겁니다. 툴이 이렇게 했어. 캘큘레이터 툴이 50이라고 했어. 그러면 LLM이 그 출력을 보고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이 수식의 답은 50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툴유스 펑션 콜 뭐 사실은 뭐 이게 좀 교차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뭐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어, 사실은 별게 아닌 그런 것인데요. 이 LLM 자체가 뭘 잘 한다기보다는 뭐 도구를 숙련되게 쓴다기보다는 이 형식에 맞춰서 뽑아주는 이 형식을 어, 이 형식에 합당하게 그 텍스트를 출력해주는 그런 능력이 이제 LLM한테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제 그 툴유스가 능숙한 LLM과 그렇지 않은 LLM의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툴 유스를 통해서 LLM이 직접 하기 어려운 그런 태스크를 할 수 있게 되고 이 툴을 여러 개 사용할 수 있고 이 툴을 여러 개를 순서를 바꿔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그런 걸 이제 에이전트라고 칭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툴이 뭐 아주 최근에 생긴 그런 개념도 아니고 그 GPT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게 추가됐었습니다. 코드 인터프레터라고 해가지고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는 오픈 AI가 챗GPT가 갖고 있는 그런 터미널인데요.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파일 같은 걸 주면 얘가 파일을 파이썬으로 읽어서 뭘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 예제에서는 이제 이미지에서는 텍스트를 올렸지만 사실 CSV나 엑셀 파일 같은 걸 올린 다음에 분석 같은 걸 다 맡겨도 그걸 잘 해줬습니다. 뭐 아주 옛날 초기에는 정확하진 않았지만 뭐 이런 게 가능했었고 웹서치도 가능한데 이것도 결국엔 툴 유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챗GPT가 그 서치 함수의 형식에 맞는 그런 텍스트를 만들어서 서치 텀을 넣고 뭐 결과는 몇 개를 볼 거야 이런 거 다 지정한 다음에 텍스트를 생성하면 그 주변에 있던 파이썬 코드가 그 텍스트를 잡아서 실제 서치를 실행한 다음에 그 나오는 텍스트를 다시 다 집어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툴이 처음에 이렇게 뭐 대표적인 툴이 이렇게 두 가지 있었고 또 클로드에서도 비슷하게 아티팩트라고 하는 그런 툴을 만들었는데요. 이거 이제 조금 뭐 오픈AI랑 좀 차별화하려고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쪽 이제 클로드는 아티팩트가 파이썬이 아니고 이제 자바스크립트 그 HTML을 렌더링하는 그런 그 도구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HTML로 만들 수 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고 SVG라는 그런 이 SVG도 사실은 HTML이랑 비슷한 그런 형태 그 웹에서 잘 돌아가게 만든 이미지 파일인데요. 이런 것도 코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기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툴이란 이름이 붙기 전에 이런 것들이
먼저 그 LLM 그 주요 프로바이더들이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든 생각이 이런 거죠. 알아서, 그러니까 이 도구가 있는 건 좋은데, 이 도구를 이걸 썼고 이걸 써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번거롭잖아요. 이걸 좀 알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점점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만약에 코드 인터프레터로 뭘 하기 전에 코드 인터프레터에 넣을 뭐 파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제대로 된 통계 방법, 어떤 제대로 된 통계 패키지를 써서 그걸 먼저 그 매뉴얼을 먼저 본 다음에 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려면 이제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알아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탄생하는 게 바로 AI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뭐 좀 이 그림이 조금 뭐 마음에 드는 그림은 아닌데요. 되게 뭐 안에 있는 그런 텍스트가 사실 그렇게 에이전틱한 그런 플로우는 아니고 뭐 툴 하나 부르고 끝인데, 사실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 런타임은 그 소프트웨어라는 그런 이게 전체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로 감싸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그 안에 LLM 컴포넌트가 있고 그 안에 LLM한테 주어지는 툴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툴을 여러 개 꺼내 쓸 수 있게 툴을 제공해 준다. AI, LLM의 판단에 따라서 툴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게 AI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아닌 그런 작업 플로우를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해야 되는 거죠. GPT야, 먼저 인터넷 들어가서 뭐 항공권 비교 사이트 찾은 다음에 그 항공권 비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 검색창에다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이제 에이전트가 잘 만들어진 케이스에서는 야, 비행기 좀 찾아봐. 이렇게 하면은 얘가 그 중간중간 그런 스텝들을 알아서 다 만들어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AI 에이전트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이제 만들어지자마자 그 다른 회사들 모든 사람들이 다 막 인정하고 막 사용하기 시작한 텀은 아니기도 하고, 누가 딱 정의를 갖고 시작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주요 LLM 만드는 회사들에서도 AI 에이전트에 대한 그 정의가 조금씩 다른데요. 이게 뭐 사실 길게 써놓긴 했는데, 이 핵심은 어 뭐 구글이나 오픈AI 같은 경우에는 뭐 AI 그 LLM이 뭘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말거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뭐 워크플로우 주어진 태스크를 간단하든 복잡하든 주어진 태스크를 얘가 LLM 그 고유의 그런 이런 사고를 모방하는 그런 능력을 이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한다면 그 엔트로픽은 조금 특이하게 엔트로픽은 뭐 에이전틱 시스템과 에이전트를 이렇게 굳이 나눠서, 에이전트는 실제로 LLM이 다이나믹하게 막 이걸 쓸까 말까 결정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컴포넌트를 좀 추가한 게 좀 엔트로픽이 생각하는 엔트로픽 정의의 좀 특징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어렵게 좀 뭐 영어기도 하고 해서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한국말로 좀 요약을 하면 이런 식입니다. 똑똑하게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목적을 성취하는 모델. 그게 소프트웨어. 그게 바로 AI 에이전트가 되겠고, 사실상 AI 에이전트는 그냥 LLM보다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인데 그중에 기존 소프트웨어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LLM을 끼워 넣어서 작동이 되게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LLM이 판단을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그 정해진 그 사람이 그 프로그래머가 정해준 패스를 따라가든 아니면 자의적으로 LLM이 뭘 해야지 선택하든,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컴플렉스한 그런 태스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잘 흘러가게 하는 게 이게 AI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아닌 시스템한테 뭔가를 시켰을 때는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뭐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돼? 이런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주 잘 만들어진 에이전트라면, 아, 이거 알아서 잘 하는구나. 내가 따로 안 알려줬는데 적절하게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건 잘 만들어진 에이전트인 거죠. 구글의 에이전트를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미나이 모델 그냥 챗 인터페이스에서는 뭐 사실 툴이 좀 있긴 한데, 거기보다는 뭐 이렇게 사실 사람들이 그 구글의 사실 그 LLM을 좀 이제 관심 많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구글이 하기 원했던 것 중에 이 스프레드시트에 들어오고 메일에 들어오고 뭐 그런 슬라이드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되게 바랬는데, 이게 사실 좀 더뎠습니다. 근데 그게 제미나이 모델들 초기에는 좀 성능도 안 좋고
그 당시에는 심지어 성능 좋은 모델들조차도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하지 못해서 그랬었는데 이제 비로소 구글이 제미나이를 여기저기 끼워 넣을 만큼 성숙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지금 구글 닥스에 들어온 지 몇 달이 안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자 제가 모의 데이터로 이렇게 이거 데이터도 그냥 LLM한테 만들라고 시킨 건데요. 그냥 이렇게 그냥 실험 데이터 하나 가져라 만들어 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제미나이를 켜보겠습니다. 제미나이 킨 다음에 pH 레벨이랑 템퍼처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한번 분석해봐. 간단한 통계를 한번 돌려보고 차트도 한번 그려보라. 하면은 얘가 알아서 봐야 되는 데이터 필드를 잡고 A1에서 G11까지 자 데이터 있는 데를 잘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 애널리시스 스텝 누르면 이제 뭘 하는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결국에 금방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스캐터 플롯을 잘 그렸고 이걸 바로 이제 그 시트에 넣을 수 있는데 좀 포맷은 조금 뭐 별로 보기 그닥 좋지 않긴 하지만 뭐 이런 게 가능합니다. 이런 게 가능하고 또 그 뒤에 제가 팔로우 퀘스천으로 이제 그러면 그런 코에피션 네가 한 모델링에 그 네가 한 모델의 그 개수들을 좀 뽑아봐 하면은 얘가 저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그 선형 얘기를 했습니다. 뭐 코에피션트는 이뭐 0.46 얼마였고 뭐 바이어스는 이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또 밑에는 또 친절하게 뭐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죠. 굉장히 그 기본적인 그런 통계나 이런 모델링은 이 엑셀이나 구글 닥스 이 시트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연구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한 거죠.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 뭐 R 키거나 뭐 SPSS 키거나 이러고 막 클릭 하고 이게 조금 막 번거롭고 그게 사실 벽일 때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야, 이것 좀 먼저 한번 우선 어떤 게 흥미로운지 한번 네가 찾아봐 하면은 얘가 알아서 좀 찾아낼 수도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엔트로픽의 에이전트가 엔트로픽의 에이전트가 굉장히 이제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제일 고도화된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클로드 코드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클로드를 킵니다. 클로드 코드 이렇게 클로드 치면은 이제 켜지는데 제가 이 실행한 그 폴더 안에다가 데이터.csv 파일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건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다운받은 그냥 공개된 데이터인데요. 심지어 저는 이걸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줬는데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프리딕션 모델을 한번 만들어봐라. 병도 안 알려주고 뭐 타겟 그 아웃컴 컬럼이 뭔지도 안 알려주고 그냥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냥 뭐 알고리즘 다양하게 써봐. 그리고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 왜냐면 이게 좀 그 모델 만드는데 오래 걸리면은 얘가 좀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이게 되보니까 그냥 간단한 그런 모델들만 한번 훈련해봐. 하면은 얘가 알아서 데이터 CSV 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투두 리스트를 딱 쫙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그 강점 중에 하나인데요. 클로ud 코드는 이렇게 투두 리스트를 굉장히 잘 만듭니다.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쭉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해 나갑니다. 데이터 CSV 열려고 했는데 너무 커서 위에 것만 읽어야겠다. 맨 앞에 20개 줄만 읽고, 이거 브레스트 캔서 데이터군요. 셀 뉴클레이 메저먼트도 있고, 그리고 타겟 베리어블은 다이그노시스로 해야겠네요. M 마이너스 B9이겠네요. 이런 걸 다 추측하는 겁니다. 코딩이 안 돼 있는, 그냥 그 위에 것만 읽어보고 그렇게 추측을 한 거지, 얘가. 생각을 한 거고,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좀 제가 엔터를 눌러줘서 실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것도 완전히 풀 자동으로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하니까 금방 합니다. 이거 5분도 안 걸렸던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투두 리스트를 쭉쭉쭉 해결한 다음에 마지막에 프리딕션 모델을 돌려서 중간에 이제 에러가 났죠. 그 중간에 결집값이 있다는 걸 얘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집값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고 결집값을 어떻게 해결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승인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또 진행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그 고쳐진 스크립트로 돌리니까 이제 모델이 다 이제 훈련이 되고 다 분석이 끝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얘가 읽고 이제 저한테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왔고 569개의 샘플이 있었고 30개 피처 있었고 그 결집값 있는 것들은 그냥 빼버린 것 같네요. 콜럼을. 그 다음에 뭐 랜덤 포리스트는 97%, SPM 97%. 좀 너무 높긴 해가지고 사실은 얘가 그 피처
집어넣은 것 중에 조금 그 다이ag노시스를 그 좀 데이터 리키지가 일어나는 그런 컬럼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걸 굳이 뭐 열어보진 않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너 지금 숫자 너무 높은데 너 이거 어떻게 한 거야? 트레인 밸리데이션 어떻게 했어? 좀 이런 거 물어보니까 뭐 8대 그 5-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 80%로 트레이닝하고 20%로 테스트 그 밸리데이션하고 이걸 5번 돌려서 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읽기 좋게 뭐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줘 하니까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준 상태입니다. 이 점점점은 제가 그냥 생략을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어 아까 앞서 보여드린 그 구글 그 닥스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클로드도 이런 걸 할 수 있고, 클로드가 오히려 더 파이썬은 얘는 파이썬 등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오히려 보면 더 강력한 그런 툴이 될 수 있고, 이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생성된 그런 소스 데이터를 갖고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거나, 아니면은 뭐 심지어 그냥 내 프라이머리 애널리시스가 뭐 모델 만들기인데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얘한테 좀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네가 알아서 해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라 그 중간중간에 몇 개를 좀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면은 그것도 아주 잘 따르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연구의 속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어 AI 에이전트를 활용하면 이렇게 연구 속도를 좀 더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모든 걸 잘 하지 못하는데, 자, 이거는 프로젝트 밴드라고 해서 엔트로픽에서 자사 모델 클로드 소넷 3.7 나왔을 때 이거를 이런 실험을 진행해서 뭐 블로그에 올렸는데요. 이 엔트로픽은 특징이 얘네는 논문은 잘 발표를 안 하고요. 자기네 블로그에 좀 그나마 그래도 좀 꽤 잘 쓴 그런 연구 자료들 그런 것들을 좀 올리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젝트 밴드라는 게 이름이었고, 태스크가 뭐였냐면 엔트로픽 사내 밴딩 머신을 자판기를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클로디우스는 처음에 돈 뭐 $1,000로 시작했고, 그리고 툴로서는 웹서치가 있고, 가격 정하기 툴이 있고, 사람한테 이메일 보내기. 그러니까 얘가 뭐 클로드가 몸이 없으니까 다시 재고 상품 집어넣고 이런 건 사람이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이메일 보내는 기능도 있고 이렇게 몇 개 안 줬습니다. 그 툴이 한 4개 정도 뭐 있었는데요.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뭐 클로드가 있고 이 슬랙 이 메신저 통해서 엔트로픽 직원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다른 업체에서 이제 물건 같은 거를 받아주고 넣어주는 그런 업체를 따로 뒀는데, 이 업체에다가 이메일 보내서 나는 몸이 없으니까 몸이 필요한 걸 좀 해줘 이런 것들을 좀 부탁할 수 있었고,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가 만들어져 있는데 보시면 별로 없습니다. 이 툴이 프로드가 할 수 있는 거는 액션이 뭐 3개, 4개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뭐 결국에는 실패했습니다. 잘 못했고 손실을 냈고요. 어 되게 실패한 그런 포인트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흥미로운 것들 중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직원이 텅스텐 큐브를 넣어달라. 이걸 잘 설득한 거죠. 클로드를 잘 설득해서 텅스텐 큐브가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물건처럼 어, 어떻게 보면 속여서 이거를 밴딩 머신에 많이 재고를 쌓게 한 다음에, 근데 아무도 당연히 아무도 안 사겠죠. 이게 뭐 누가 텅스텐 이 큐브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좀 재고가 오래되니까 이제 클로드가 이제 좀 당황해서 이거를 어 되게 싸게 팔아버린 거죠. 역마진 마진 깎아가면서 원래 원가를 밑으로 깎아버리면서 이렇게 좀 손해를 입히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메신저 통해서 직원들이 클로드한테 이거 좀 깎아줘 아니면 뭐 할인 쿠폰 좀 줘 이런 식으로 한 거를 다 받아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착해서 문제였던 건데요. 이런 식으로 마진을 자기가 계속 깎아먹고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1,000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뭐 770 뭐 이 정도로 끝났습니다. 뭐 아주 다 날리진 않았지만 뭐 아주 사업을 잘 운영하는 그런 형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에이전트 잘 하긴 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판기 운영하는 게 그렇게 뭐 복잡한 그런 일은 아닌데,
뭐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만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 않은데 이것조차 이게 잘 운영을 못한다. 클로드 소넷 굉장히 강한 모델인데 그런 것도 못한다라는 게 결론이기도 하지만 그 반면에는 이제 그 LLM들이 잘하는 게 따로 있다는 거죠. 그 저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작업들은 트레이닝 데이터가 워낙 많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데이터가 워낙 많고 사람들이 계속 매일매일 요즘에는 어 깃허브에 올라오는 코드 중에 AI가 쓴 게 훨씬 많은 수준인데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그 피드백이 잘 되고 그런 컴퓨터 안에서 모든 게 루프가 끝나는 그런 작업들은 LLM들이 굉장히 빨리 익힐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밴딩 머신 운영하는 거 이런 거는 데이터에 없을 거잖아요. 누가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뭔가 그런 자판기 운영을 해봤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얘가 배우지 못했던 그런 태스크들은 조금 약하다는 거죠. 유주얼 그 흔한 그런 컴퓨터 유스를 벗어난 태스크에서는 LLM 에이전트가 AI 에이전트가 아직까지는 아직 잘 하진 못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불가능하고 이게 아주 그 암울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아까 제가 강조해서 계속 말씀드린 것은 이 프로젝트 밴드에서 엔트로픽이 클로드한테 준 그 툴 자체가 몇 개 안 됐습니다. 몇 개 안 되고 그리고 클로드한테 여러 개의 뭐 롤을 준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사장이야, 네가 다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했는데 LLM들이 뭐 이런 것들 잘 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세부 태스크 하나씩 주어졌을 때를 훨씬 더 신뢰도 있게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워크플로우 자체를 좀 체계를 잡아주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를 중간중간에 룰을 집어 넣어주면은 이거는 아까 보셨던 그 실패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어,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워크플로우는 제가 그냥 GPT-5한테 한번 너가 생각했을 때 이 프로젝트 밴드를 더 잘하려면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됐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얘가 그려준 것이고요. 뭐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느 부품이 뭘 하는지는 뭐 저도 꼼꼼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역할이 나눠져 있고 중간중간 코드가 섞여 있어야 이런 새로운 태스크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역마진하는 거 그 사실 중간에 그 함수 하나 넣어가지고 역마진이라는 거를 그 얼러트를 주면은 걔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 혼자 생각해서 계속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손해를 봤던 건데요. 이런 식으로 그 태스크를 서브 태스크로 작은 태스크로 다 쪼개주고 중간중간에 실패하지 않도록 그런 틀을 잡아주면은 그래도 저런 태스크 프로젝트 밴드 같은 것도 실제 이 엔트로픽이 실험했던 것보다 잘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런 거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어, 그 팟캐스트 제너레이션 그런 에이전트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목적이 뭐냐면 PDF 도큐멘트를 줬을 때 이게 최종적으로 팟캐스트 음성 오디오 파일을 만들어 주는 건데 팟캐스트라고 하면 이제 그냥 라디오 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 PDF를 줬을 때 이해하기 쉽게 잘 오디오로 만들어 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좀 개발을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태스크를 전에는 저희가 이 기존의 이런 걸로 뭐 쌓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한 큐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너레이션 하고 그러니까 스크립트 안 만들고 그냥 PDF에서 바로 오디오 파일로 가는 건 당연히 어불성설이고 중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넣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QA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대본을 만들고 그 대본에 뭐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뭔가 그 PDF랑 상충되는 게 있으면 그런 것도 잡고 그다음에 뭐 부적절한 발언인지 잡고 이러한 다음에 또 마지막에 또 발음 이상하게 하는 거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스텝들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다 꼼꼼 세부적으로 평가하게 하고 또 실패하는 거 있으면은 다시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 플로우를 잡아주면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완성된 지금 형태는 사람이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PDF 넣고 마지막 그 오디오 파일 나올 때까지 마지막 오디오 파일 나온 다음에 한번 들어보기만 하면은 거의 통과되는 정도로 굉장히 그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에 그냥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그냥 유주얼한 그런 컴퓨터 유스로 끝나는 그런 태스크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태스크를 시킬 거다. 가령 그 병원 환경에서는 뭐 EMR에서 뭐 무슨 정보를 땡겨와서 이런 거를 좀 요약한다. 이런 에이전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게 처음엔 당연히 잘 안 될 것이고, 하지만 이 LLM이 동작을 수행하는 그 단계마다 가드레일 같은 거를 쳐놓으면은 잘 할 수 있는 어,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런 플로우로 데이터가 많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또 트레이닝 데이터가 쌓이는 거죠. 그 트레이닝 데이터로 이제 LLM 자체가 더 좋아지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에이전트에 대한 얘기는 뭐 이 정도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를 가능하게 하는 그 언더라인 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 툴이 아까 보셨다시피 그 각각 그 아주 유명한 툴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툴들은 그 LLM 프로바이더들, 오픈AI나 뭐 안트로픽이나 이런 회사들에서 만든 그 툴들은 뭐 당연히 자기네 LLM이랑 잘 붙여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다른 툴도 쓰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뭐 지메일만 쓰는 것도 아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런 다양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각 그 직업이나 뭐 자기 업무에 따라서 바뀌는 게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LLM과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싶은데 이게 마땅치 않은 거죠. 그 이유는 그 LLM 프로바이더는 뭐 제가 세 개밖에 안 그리긴 했지만 훨씬 더 많긴 하죠. 이렇게 여러 개 있고, 그다음에 또 툴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쓰는 게 한정되어 있을지라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뭐 3 곱하기 120, 이게 여기는 120개 아이콘인데 3 곱하기 120, 360개를 만들어야 이게 다 인테그레이션이 원활하게 되는 건데, 이 앱 만드는 업체 입장에서는 뭐 아주 그 챗GPT가 아예 도미넌트해서 한 95%를 집어먹고 있다 하면 챗GPT만 그 인테그레이션 하면은 그거만 메인테너ን스 하면 괜찮지만, 그건 사실 그렇지가 않고 계속 이 주도권을 계속 이제 챗GPT, 오픈AI가 갖고 있지만, 그래도 클로드나 제미나이가 계속 그 점유율이 상승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또 여기만 또 집중할 수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앱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연동하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뭐 클로드에다 연동하는 것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개 만들어야 돼서 이거 너무 좀 약간 그렇게 해야 하나? 그런 모티베이션이 좀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어 얘네가 만든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드는 다음에 이 회사들 이 그 LLM 만드는 회사들에서 그거를 이제 뭐 채택하거나 그런 걸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뭔가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제 앱 만드는 데에서도 이제 크게 이게 직접 만드는 거에 대해서 별로 유인이 없고, 그 다음에 LLM 만드는 입장에서도 이 120개짜리 언제 만듭니까? 이 자기네 엔지니어들 뭐 한 명에 1밀리언 달러 넘는 그런 엔지니어들 잔뜩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잡무를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쪽 파티에 다 이렇게 툴을 아주 많이 잘 인테그레이션 할 만한 그런 유인책이 없었는데, 그런 바탕에서 생긴 게 이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입니다. 이제 최근에 만들어지는 그 AI 툴들은 대부분 이 MCP를 따르고 있다고 있는 것 같은데요. MCP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AI 모델과 툴들이 그 얘기하는 소통하는 방법을 규격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USB-C로 아주 비율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MCP 서버, 그러니까 그 타겟 앱, 구글 드라이브나 뭐 지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MCP 서버에 달아놓고, 그 다음에 LLM은 MCP 클라이언트, LLM을 돌리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는데요. MCP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이 두 개 사이에 어, 똑같은 아답터를 주는 거죠. USB-C. 누가나 뭘 꽂아도 가능하게, 뭐 커스텀 그런 아답터가 필요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뭐 이런 식이 되겠는데요. 이제 사용자의 컴퓨터를 MCP 클라이언트로 보면은 그 중간에 MCP 어댑터를 하나 꼽아놓고, 이제 다 USB-C니까 일단 MCP 서버를 다 꽂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앱이든 각 앱마다 너네는 USB-C, 그러니까 MCP에 따른 규격만 만들면 돼. 그러면은 이 MCP 규격에 따라서 어떤 MCP 클라이언트랑도 호환할 수 있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앱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각 프로바이더마다 그냥 클로드, 오픈 AI, 뭐 커서 이런 거마다 다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아 하나만 만들면 돼? 그러면 괜찮지. 그러면 이건 심지어 그 앱 개발 이 앱의 원래 개발자들이 하지 않고 그냥 사용자들이 그냥 하기도 합니다. 뭐 지메일 나 지메일 MCP 서버 만들어야지. 해서 만들어서 그 내가 쓰는 여러 가지 LLM 서비스에 꼽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 한번 다시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MCP 전에는 툴이 많고, LLM이 많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 툴 숫자 곱하기 LLM 숫자를 곱해야 이 소통하는 통로가 다 만들어지는 건데, 이제는 MCP라는 그런 규격을 많이 채용을 하면서, 이제 클로드든 오픈의 그 챗GPT든 제미나이든 다 MCP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MCP 규격에만 맞춰서 만들면 이 소통하는 그 패스웨이를 다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뭐 여기서는 3개씩밖에 없으니까 9개에서 6개로 줄였지만 이게 뭐 10개, 100개 되면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그럼 MCP도 이 단어부터 어렵지 않습니까? MCP 서버. 서버는 또 뭐, 클라이언트는 또 뭐야? MCP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MCP 뭐가 좋다는 거야? 근데 뭐, 아주 그냥 구체적인 예를 보여드리면은,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그 기존에 ICS 제너레이터라는 툴을 만들어서 쓰고 있었는데요. 이게 원래는 MCP가 아니었는데, MCP화 시켰습니다. 아주 굉장히 간단하고,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그 제 스케줄 앱에 그 스케줄 캘린더 앱에다가 그 이벤트를 넣어주는 그런 MCP 서버인데요. 이런 거를 제가 이제 LM 스튜디오 이 앱이 하얀 이 가장 큰 앱은 LM 스튜디오라는 앱이고 요거는 이제 GPT 오픈 소스 모델 최근에 출시된 오픈 소스 모델인데 요걸 제가 지금 로딩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를 제 컴퓨터에 지금 깔아서 지금 쓰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 MCP 이 그 토글들이 다 MCP 하나하나 다 MCP 서버거든요. 이걸 더 추가할 수 있고 뭐 커스터마이제이션 할 수 있고 그런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세 개를 켜놨습니다. 구글 서치, ICS 제너레이터 그리고 진화 MCP 툴스라고 이거는 구글 서치를 한 다음에 그 URL 실제로 들어가서 읽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켜놓고 만약에 제가 이런 태스크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제 KCR 그 영상회화 컨퍼런스를 갈 건데 2025년에 그 언제인지 잘 모르겠는데 내 캘린더에 좀 넣어줘.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이제 그 KCR 스케줄 알아내서 ICS 만들어서 내 캘린더에 좀 넣어달라 이런 요구를 하면은 이제 생각을 뭐 열심히 하고 구글 서치 한번 합니다. 구글 서치에서 구글 서치 결과 읽어보고 이제 뭐를 읽어봐야겠다. 그다음에 URL 하나 골라서 그걸 읽어봅니다. 그다음에 이거 이제 이 웹페이지가 좀 긴가 봐요. 이렇게 프로세싱 프롬프트 읽고 있는 건데 읽은 다음에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되겠구나. 시간은 어떻게 하지? 그 날짜는 알겠는데 시간은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좀 주절주절 좀 세트하면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ICS 제너레이터 툴을 이제 실행하는데 제가 지금 이거는 이제 수동으로 승인하게 해놔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렇게 마지막에 이걸 생성한 거죠. 이 마지막으로 GPT OSS 20B 모델이 ICS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툴을 콜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프로시드를 누르면 바로 이 화면이 뜨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굉장히 잘합니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그런 태스크들은 아주 잘하고 그리고 이 MCP의 장점이 뭐냐? 제가 이거 지금 LM 스튜디오 GPT OSS 모델에 맞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건 규격화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모델 그대로 꼽을 수 있고 이 LM 스튜디오 모델이 아니라 클로드 데스크톱 앱이나 뭐 챗GPT 데스크탑 앱에 이런 걸 다 추가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앱에서도 그대로 ICS 제너레이터, 구글 서치 뭐 이런 거 다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심지어 제가 뭐 깃허브에 깃허브 이런 거에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냥 그대로 받아다가 자기가 원하는 LLM 서비스에 꼽아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MCP가 이제 주는 강점이고 MCP로 인해서 사실은 그런 툴 그 만드는 그 사람들이 좀 더 활성화됐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제 MCP로 굉장히 좀 다양한 툴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이런 거를 조합하면은 굉장히 좀 강력한 에이전트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에이전트를 만듦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태스크를 또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모든 소프트웨어는 그 랭귀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LLM은 랭귀지에 아주 특화된
모델들이고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끼고 있는 모든 그 태스크 직업들은 어쨌든 뭔가 변할 겁니다. 그 당장 뭐 앞으로 뭐 몇 개월, 몇 년간은 안 변하더라도 아주 길게 봐서는 분명히 컴퓨터 사용하는 방법 자체가 많이 바뀔 거기 때문에 어 이 그 변화 여부를 이런 변화 상태를 좀 추적해 보는 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데이터가 좀 그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슈 때문에 밖으로 잘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컴퓨터 좀 잘하는 사람이 이 헬스케어 전용 앱을 만들거나 이런 거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놓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잘 구축을 못 합니다. 근데 이제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한 그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작업을 하는데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잘 알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그런 병원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 태스크를 찾으시면은 그거를 에이전트로 풀어내면은 아주 그것도 좋은 그 연구 머테리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작업 즉 하시는 일에서 그렇게 아직 아무도 안 해본 LLM이나 에이전트를 붙여서 안 해본 그런 작업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앞으로 어, 뭐 연구하시는 분들은 좋은 연구 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사실 LLM을 둘러싼 다양한 키워드에 대해서 중심 개념에서부터 최신 사례까지 이렇게 한 호흡에 풀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유튜브가 아니라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오늘 강연에서 아마 강연 들으시면서 각자의 도메인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다양한 질문들이 청자분들에게도 떠오를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의견 나누고 싶으시거나 연작께 좀 질문 있으신 부분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기 앞서서 소속과 성함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문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강연에서 말씀 주셨던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제 LLM이 컴퓨터의 어떤 보편적인 인터페이스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일상생활에서부터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의료 분야에서는 이제 LLM이 어떤 에이전트나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게 된다면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음, 저는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실제로 진료를 하면서 좀 불편을 느끼는 것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어떤 거냐면 이제 제가 원하는 저희 그 병원 그 다윈 앱을 보시면은 메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100개도 넘고 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뭐 검색해도 뭐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LLM이 그 사이에 끼게 되면은 만약에 뭐 진료 중에라도 이 환자의 뭐 튜머 마커 뭐 매절부터 매절까지 보고 싶어. 이런 거를 클릭해서 막 그 날짜를 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LLM한테 이 환자 그 튜머 마커 최근 추이 좀 그래프로 그려봐. 이렇게 하면은 즉석에서 그냥 렌더링해서 HTML로 뭐 차트 보여주고 인터랙티브 차트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진료하면서 그 저희가 필요한 정보를 받아오는데 좀 그 사이에 그 과정이 좀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걸 굉장히 좀 단순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편하게 생각할 만한 그런 기능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 정도만 더 질문, 제가 너무 재밌게 들어가지고요. 강연에서 이제 직접 보여주셨다는 어떤 팟캐스트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사례를 보여주셨는데요. 네. 이제 다단계 워크플로우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AI의 어떤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도 좀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줄인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에도 좀 작동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제 사실은 어떤 AI 시스템이 이제 AI가 의료에 도입된 지도 한 몇 년이 지났지만
의료진이 AI를 사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신뢰할 수 없어서라고 하는 키워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허들을 넘는데 이런 다단계 워크플로우, 그 팟캐스트 사례에서처럼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 좀 궁금합니다. 이게 옛날에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요. 얀 르쿤이라고 ML 머신러닝의 꽤 대부 같으신 분이 있는데요. 르넷이라는 그런 굉장히 좀 유명한 모델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LLM 비관론자였는데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LLM은 어, 순차적으로 제너레이션 하기 때문에, 오토 리그레시브이기 때문에 앞에 하나 삐끗하면은 그 뒤에 계속 삐끗하면서 그 에러가 누적돼서 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LLM한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게 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 제가 이 팟캐스트 제너레이터를 하면서 한 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그런 퀄리티 체크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여기까지 하면서 이제 컨텍스트를 많이 썼기 때문에 요즘에는 컨텍스트 롯이라는 그런 단어도 쓰는데요. 이 LLM한테 주는 컨텍스트가 길어질수록, 대화가 길어질수록 점점 멍청해집니다. 앞에 내용 기억 못하는 것도 그렇고, 포커스가 흐려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 마지막 결과물만 가지고 또 새로운 애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라, 확인해라. 아주 예리하게 짚어주셨는데, 이 중간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이 다 여러 번 게이트를 만들어서 다 체크를 하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 해도 사실은 뭐 0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건 맞는데, 이게 몇 바퀴를 여러 번 돌리면 돌릴수록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헐루시네이션을 뭐 일리미네이션 시킨다는 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런 중간중간 체크포인트를 넣고 그쪽에 QA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 돌리고 이러면은, 뭐 비용이랑 시간은 늘어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그런 헐루시네이션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은 플로우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런 헐루시네이션이 적습니다. 그래서 뭐 음, 비용과 시간만 늘어나면은, 이렇게 계속 돌리면은 많이 줄일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나중에 다른 선생님들께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없으시면 귀한 통찰 나눠주신 우리 이정현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면서 20차 웨이크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